1980년대 홍콩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었고 총 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잡힌 용의자는 바로 택시기사였는데요. 그의 잔인한 범행 내용과 행각 때문에 한국에서까지 보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비오는 밤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홍콩의 범죄자 람거완 이야기입니다. 람거완은 1955년 5월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자로는 임과운이라고 읽히는데요. 원래 임과운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며 태어났을 당시 본명은 임국유였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홍콩의 삼수이포라는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으며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직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쿤통구에 세운 오토바이 가게에서 에어컨 수리기사로 일했는데요. 이 쿤통구는 홍콩의 구룡반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은 곳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람거완은 원래 포악하거나 잔인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혼과 재혼을 밥 먹듯이 하며 가정폭력을 자주 휘둘렀다고 전해집니다. 한 번은 유년 시절에 람거완이 저항을 했지만 오히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이 폭행으로 인해서 람거완은 이 당시에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 당시의 머리 부상과 폭행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좋지 못했던 유년 시절의 가정 환경이 그의 잔인한 범죄 행각을 부추겼다고 분석합니다. 1970년대 초 람거완은 홍콩의 어느 거리에서 한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하려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온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의사를 불러 그를 진찰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람거완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퇴원 후에는 임국유에서 임우강으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몇 년 후에 그는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근방에 있는 택시 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때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임과운, 즉 람거완으로 최종적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택시를 운행했으며 그의 주요 손님들은 남성도 많았지만 대부분 구룡반도 근처에 있던 가게들이나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1981년까지 택시기사 일을 하면서 자신의 야간 시간대에 탑승하는 손님들을 파악하고 인적이 드문 거리들을 알아보던 람거완은 어느 날 갑자기 사진 동호회의 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모아뒀던 돈을 사용해서 당시로서는 꽤 비싼 물건이었던 캠코더를 구매하고 녹화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디오 테이프들까지 세트로 구비해서 집안에 숨겨뒀습니다. 그의 첫 범행은 1982년 2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야간 택시를 운행하던 그는 홍콩에 있는 침사추이 근처에서 어느 여성을 한 명 택시에 태우게 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첨펑란으로 침사추이 근처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무용수로 일하던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술에 만취해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람거완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그녀 몰래 자신이 미리 파악해둔 인적이 없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까지 택시를 몰고 가서는 전깃줄을 사용해서 그녀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 뒤 그는 그녀의 시신을 택시에 싣고서 다른 곳에 유기하거나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살고 있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향한 것이 놀라웠던 이유는 바로 당시 그가 혼자서 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담하게도 그는 침대 밑에 그녀의 시신을 숨기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가족들이 모두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전날 숨겨둔 시신을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소지품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챙긴 다음 캠코더를 켜서 영상을 녹화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던 전기톱을 사용해서 그녀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7부분으로 그녀의 신체를 훼손했으며 이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더 엽기적인 것은 그가 이 모든 행동을 벌인 뒤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플라스틱 병에 담았고 높은 도수의 술을 부어서 보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술은 부패 방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집안 정리를 끝마친 그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출근을 하면서 신문지에 싸둔 훼손된 신체를 홍콩의 식문강에 던져서 유기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같은 해 5월 새벽에 택시에 탑승한 천윈제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마트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으며 술 같은 것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퇴근하던 그녀를 택시에 태운 그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간 다음
겁에 질린 그녀를 흉기로 협박해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워버렸습니다. 그녀 역시 첫 번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전깃줄을 사용하여 목숨을 빼앗은 다음 자신의 집으로 가서는 똑같이 시신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 역시도 첫 번째 사건 때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다음 카메라와 캠코더를 사용해서 이 모든 과정 또한 전부 기록으로 남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플라스틱 병과 술을 사용해 시신의 일부를 보관했고 이번에는 자신이 녹화한 비디오에다가 제목을 붙여서 보관해뒀는데요. 비디오의 제목은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문에 싸둔 피해자의 시신을 야간에 출근하면서 똑같이 유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처럼 강이 아니라 타이항 로드라는 곳에 땅을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강에 유기한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고 시신의 몸에 남아있던 문신을 통해서 그녀의 신원이 파악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강에 시신을 유기하면 경찰의 수사로 자신이 체포될 것이 두려웠고 강이나 바다에 던지는 대신에 포대에 담아서 땅에 묻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범행 역시도 같은 해인 1982년에 벌어졌습니다. 근처 유흥업소에서 청소부 일을 하며 6월 17일 새벽에 퇴근을 하던 양수인은 불행하게도 람거안의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이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었고 람거안은 비오는 밤의 범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역시도 포대에 담긴 채로 타이양 로드 근처 언덕에 유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1982년 7월에 마지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0살도 되지 않은 여성으로 홍콩의 침사추이에서 람거안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양휘신이었으며 그녀는 그날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들을 위한 축제에 참석했다가 늦게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날 역시도 비가 퍼붓던 날이었습니다. 앞선 3명의 피해자와는 다르게 람거안은 이번에는 한 번에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납치한 다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부터 시작해서 장래 희망과 종교 그리고 영혼 등에 대해서 오랫동안 대화를 이어갔지만 결국 피해자는 람거안에 의해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피해자가 되었는데요. 람거안은 이번 사건 역시도 모두 녹화한 뒤 비디오 테이프에 제4차 범죄라는 제목을 붙였고 똑같이 타이양 로드에 피해자를 유기했습니다. 람거안이 검거된 과정은 꽤 황당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사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 중에 사진관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람거안은 그에게 필름의 현상을 맡겼는데요. 그날 마침 사진관의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는 람거안이 준 필름들을 가지고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던 사진관에 가서 사진들을 현상하기로 했습니다. 필름을 현상하던 사진관 주인은 충격을 받고 맙니다. 현상된 사진에는 온갖 잔혹한 광경들이 나와 있었고 그는 그 길로 사진과 필름을 들고 경찰서에 가서 모든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들은 사진관에 숨어서 잠복하고 있다가 사진을 찾으러 온 람거안을 그 자리에서 체포했는데 당시 람거안은 이 사진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선원으로 일하는 친구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거짓말이었음이 들통났고 경찰들은 그를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경찰에서는 곧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그의 집으로 가서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탄약을 담는 데 쓰는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담긴 병들과 여러 가지 제목들이 붙은 비디오 테이프들이 발견됐습니다. 또 경찰들은 그의 형도 체포했습니다. 범행의 대부분이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분명히 누군가 공범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졌고 가장 유력한 공범이 그의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형에게는 혐의점이 없었고 결국 람거안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사건들이 대부분 비오는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곧 비오는 밤의 도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또 시신의 일부를 병에 담아 보관했기 때문에 유리병 살인사건이라고 보도되었는데요. 실제로는 유리병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보관했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피해자들을 유기한 타이양 로드에서 쌀포대에 담긴 피해자들의 시신을 발굴했고 신원조회에 들어갔습니다.
홍콩에 위치한 프린스 필립 치과병원에서 피해자들의 치아를 토대로 신원을 감식했고 두개골과 지문을 사용해서 피해자가 총 4명이란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람거와는 경찰들에게 체포된 상태로 당시 범행을 재현하는 현장 검증을 실시했고 이때 그의 현장 검증 장면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1983년 람거완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며 이 과정에서 람거완은 정신 이상을 주장하기 위해 귀신이 시켜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변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을 판결받았으나 홍콩은 사형이 집행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가까웠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선고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석방 신청을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67세로 최장기간 복역수라고 전해집니다. 사건이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흡사한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던 죽음을 촬영한 사진이란 사건으로 유명한 이동식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역시도 죽은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했고 그 사진을 사람들에게 공개했다가 결국 덜미가 잡혀서 체포된 점 역시도 비슷합니다. 람거완의 사건은 이후에 영화와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여러 번 주요하게 다뤄지기도 했었습니다. 홍콩의 국민 배우인 임달화 씨가 람거완 역을 맡아서 열연을 하기도 했었다네요. 1980년대 홍콩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여전히 엽기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는 비오는 밤의 도살자 람거완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